도쿄 변두리 낡은 바에서 12년째 노래하던 44살 일본 가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수입 5,000엔, 관객 10명도 안 되는 초라한 무대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한 한국 남자가 금지곡이나 다름없는 노래를 요청합니다. 혐한 정서가 팽배한 일본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는 건 경력을 끝낼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손님들이 나가고 바 주인이 화를 낼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물 어린 사연을 듣고 그녀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 가사를 부르기 시작했고, 누군가 몰래 촬영한 그 영상은 하룻밤 사이 20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죠. 일본 우익 언론은 매국노라 비난했지만 한국 방송사는 그녀를 서울로 초대합니다. 과연 이 무명 가수는 한국 무대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국경을 넘은 한국의 노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12년간 꺼져가던 꿈이 다시 타오르는 순간, 한국의 온기가 그녀를 어떻게 감싸 안았는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한국의 따뜻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카이 미오입니다. 올해 44살이죠. 한때는 도쿄의 화려한 무대에서 조명을 받으며 노래했던 가수였습니다. 21살 때 첫 오디션에서 300명 중 1등을 했고 24살에는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당시 제 꿈은 일본 무도관 단독 콘서트였습니다. 매일 밤 연습실에서 6시간씩 노래를 연습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도쿄 변두리, 그것도 가장 외진 골목의 작은 바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이 바의 이름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곳입니다. 간판의 네온 사인은 10년 전부터 반쯤 고장난 채로 깜빡거리고 있어요. 26살 때 데뷔 앨범이 실패하고 32살에 소속사에서 계약 해지를 당했죠. 앨범은 겨우 2,500장이 팔렸고 투자금 회수도 못했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뒤로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2년 동안 저는 이 작은 무대에서 하루에 5곡, 일주일에 6번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달 수입은 겨우 15만 엔 정도였죠. 도쿄에서 혼자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집세가 7만 엔, 생활비가 6만 엔, 남는 건 고작 2만 엔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9시, 바에는 손님이 7명밖에 없었어요. 평일 저녁치고도 적은 숫자였습니다. 반쯤 꺼진 전구 3개가 무대를 간신히 비추고 있었고 20년은 좋게 된 듯한 나무 의자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장의 선풍기는 느릿느릿 돌아가고 있었고 벽에 걸린 낡은 포스터들은 색이 발해 있었어요. 오래된 담배 냄새와 맥주 냄새가 벽에 스며들어 있었죠. 바 한쪽 구석에는 15년 전 제 데뷔 앨범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무대 한가운데 서서 오늘의 마지막 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스피커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이 섞여 나왔어요. 피아니스트 다나카 씨는 71살의 노인이었는데 그분도 저처럼 한때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둘 다 이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마이크를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175cm 정도였고 깔끔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바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죠. 구두도 잘 닦여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어요.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더니 위스키 한 잔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5년 넘게 무대에 서온 저는 손님들의 시선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호기심인지 무례함인지 아니면 진심 어린 관심인지를요.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시선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간절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본 가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곡이 끝나고 두 번째 곡을 준비하는데 그 남자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바에서 손님이 노래를 요청하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가 그에게 다가갔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노래를 하나 불러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노래. 그것도 이바에서 지금 이 순간에요.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 7명 중 2명은 50대 이상의 나이든 남성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한 명은 이미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카운터를 향해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최근 몇 년간 일본 내 혐한 정서가 심해졌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죠. 인터넷에는 매일같이 혐오 댓글이 올라왔고 거리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바가 있는 동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3년 전 다른 바에서 한국 노래를 불렀다가 손님들이 전부 나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바 주인은 제 앞에서 테이블을 내리쳤고 한 달치 월급을 깎였어요. 당신 때문에 손님들이 다 도망갔다며 다시는 그런 노래 부르지 말라고 소리쳤죠.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로 돌아가 혼자 3시간 동안 울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노래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간절함에서 깊은 슬픔으로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제1교포 2세였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일본에서 살면서도 고향을 그리워했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 병원 침대에서 한국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 노래를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일본 이름을 쓰며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본명을 불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늘로 정확히 3년째라고 했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어머니가 사랑했던 노래를 들으러 다닌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쿄에서 그 노래를 불러줄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어머니를 5년 전에 여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어머니는 병실에서 제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때 부른 노래가 어머니가 어릴 적 저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면 어쩌죠? 바 주인이 화를 내면요?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저는 정말 더 이상 노래할 곳이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44살의 나이에 새 일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미 지난 2년 동안 다른 바 5곳에서 면접을 봤지만 전부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카운터 쪽을 바라봤어요. 바 주인 요시다 씨는 60대 중반의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이 바를 운영해온 베테랑이었죠. 제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저는 그게 허락의 신호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격려가 담겨 있었어요. 44살의 나이에 12년 동안 이 작은 무대를 지켜온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안전하게 거절하고 지금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노래할 것인가.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떨림 속에서 오래전 느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21살 때 처음 무대에 섰을 때의 그 설렘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무대로 돌아가며 다나카 씨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그분도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천천히 건반 위에 손을 올렸어요. 손가락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지만 그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두 손님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게 보였어요. 카운터 옆 남자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바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담배 연기조차 공중에서 멈춘 듯 했어요. 제 심장 소리만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첫 소절을 시작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진심이 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그리움을 위한, 한 어머니를 추억하는,
그리고 저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는 노래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소절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떨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어 발음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25살 때 한국 드라마를 보며 독학으로 배운 게 전부였죠. 문법도 제대로 모르고 억양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마음이었습니다. 노래 제목은 그리운 금강산이었습니다. 제1교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던 노래였죠. 가사 하나하나에 그리움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가사를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서 바 카운터에 놓인 휴대폰을 힐끔힐끔 보며 불렀습니다. 다나카 씨의 피아노 반주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어요. 그분도 70년을 살면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이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게 움직였죠. 바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카운터 옆에 앉은 50대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물고 저를 노려봤어요. 그 시선이 따가웠지만 저는 노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 했어요. 첫 절이 끝나고 후렴구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한국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 건 처음이었죠. 15년 무대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프로 가수라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은 어쩔 수 없었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바 안은 고요했습니다. 박수도 없었고 환호도 없었어요. 다만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거웠죠. 저는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어머니가 들으셨다면 기뻐하셨을 거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저 역시 어머니를 떠올리며 불렀고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바를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바 주인 요시다 씨가 말했어요. 오늘 그 손님 계산은 가게에서 낸다고, 그리고 저에게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바를 운영하며 단 한 번도 손님 계산을 대신 낸 적이 없는 분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남자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박준호라고, 서울에서 2년 전 도쿄로 파견 나온 회사원이라고 소개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오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머지 손님 5명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어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나간 것도 그렇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저는 무대 위에 홀로 남아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나카 씨가 피아노 앞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오늘 같은 연주는 처음이었다고, 음악이란 게 원래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돈을 위한 게 아니라 마음을 위한 거라고요. 그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을 나서는 길,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도쿄의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며 걸었죠. 아파트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늘 부른 노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준호라는 남자의 눈물도, 요시다 씨의 말도, 다나카 씨의 표정도 모두 생생했어요. 12년 동안 기계처럼 노래를 불렀던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진짜 가수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어요. 내일 바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시다 씨가 다시 그런 노래는 부르지 말라고 할까요? 단골 손님들이 떠나버리면 어떡하죠? 이미 오늘 2명이 나갔는데 소문이 퍼지면 더 많은 손님이 등을 돌릴지도 몰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휴대폰에 알림이 30개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온라인 메시지들이었죠. 저는 잠에서 덜 깬 상태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누군가 어젯밤 제 노래를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렸던 겁니다. 영상을 클릭하자 어젯밤 그 장면이 그대로 재생됐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감정만큼은 선명하게 전달됐죠. 조회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만 회였어요. 단 하룻밤 사이에 20만 명이 그 영상을 본 겁니다. 댓글은 1,500개가 넘었어요.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응원이었지만 일부는 비난이었어요. 일본에서 왜 한국 노래를 부르느냐는 댓글도 있었고 제1교포를 동정하지 말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용기 있는 무대였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12년 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제 노래가 하룻밤 사이에 20만 명에게 들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방송 제작사라고 했어요. 어젯밤 영상을 받고 혹시 한국에서 공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공연? 44살의 무명 가수인 제가요? 상대방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한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가수가 한국에서 노래하는 특집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 영상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어요. 12년 동안 이 좁은 방에서 이 작은 무대에서 아무 꿈도 없이 살아왔던 제가 지금 한국행 비행기를 타라는 제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뿐이었어요. 한국 방송사의 전화를 받은 뒤 저는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어요. 정말 갈 수 있을까요? 44살의 나이에 12년 동안 무명으로 살아온 제가 한국 방송에 나간다는 게 현실적일까요? 방송사 담당자는 이틀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지수라는 이름의 PD였어요.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밝은 목소리의 여성이었죠. 제가 망설이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국경을 넘는 노래라고 했어요. 한일 양국의 가수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공연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제작비는 방송사에서 전액 지원하고 항공권과 숙소도 제공한다고 했죠. 저는 그저 한국에 와서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하루 공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단 일주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이 제게는 거대한 도약처럼 느껴졌습니다. 12년 동안 도쿄 변두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죠. 해외여행은 23살 때 오사카에 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여권조차 10년 전에 만료됐습니다. 저는 박지수 PD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냐고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상에서 본 제 눈빛이 진심이었다고, 그 진심이 시청자들에게도 전달될 거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발음이나 화려한 기교보다 마음을 담아 부르는 노래가 더 감동적이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바주인 요시다 씨에게 찾아갔습니다. 오후 3시 바가 문을 열기 전 시간이었어요. 요시다 씨는 카운터를 닦으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주일 동안 쉬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0초 정도였을까요? 제게는 10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라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자신도 젊었을 때 기회를 놓쳐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그러니 저는 꼭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60대 중반의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다나카 씨의 집이었습니다. 바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죠. 1층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다나카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71살의 노인은 집에서도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평생의 습관이라고 했죠. 거실로 들어가니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보였습니다. 40년은 된 듯한 피아노였어요. 건반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나카 씨에게 한국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자신은 젊었을 때 해외 공연장에서 연주하는 게 꿈이었다고 하지만 29살 때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다쳐서 그 꿈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꿈을 이루려는 사람을 응원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나카 씨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부를 노래를 위한 악보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2시간씩 함께 연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2년 동안 함께 일했지만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다나카 씨의 집 거실에서 저는 한국어 발음을 하나하나 교정했어요. 그분은 인터넷에서 한국 가수들의 영상을 찾아 함께 들었습니다.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감정을 어떻게 실어야 하는지 연구했죠. 이틀째 되는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호였어요. 그 한국 남자가 다시 연락을 한 겁니다. 자신도 그 영상을 봤다고 한국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한국 제작진에게 제 영상을 보냈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 박준호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다음 주에 본사 보고 때문에 서울로 돌아간다고, 그때 공항에서 저를 마중하고 싶다고 했어요. 낯선 땅에서 혼자 있으면 불안할 테니 자신이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양하려 했지만 그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결국 감사하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흘째 저녁 온라인 메시지가 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비난 댓글들이었습니다. 일본 우익 성향의 사람들이 제 계정을 찾아와 악플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매국노라는 말도 있었고 일본을 배신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정말 가도 괜찮을까요? 한국에 가면 일본에 돌아왔을 때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이미 일부 손님들은 발을 떠났고 동네에서도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나흘째 아침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익명의 편지였어요. 내용은 협박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라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라고 했죠. 저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했어요. 관공서에서 사진을 찍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긴급 발급으로 3일 만에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닷새째 다나카 씨와의 마지막 연습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불렀어요. 발음도 많이 좋아졌고 감정도 자연스럽게 실렸습니다. 다나카 씨는 박수를 쳐주셨어요. 70년을 살면서 가르친 사람이 수백 명이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큼 성장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엿새째 요시다 씨가 바에서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단골 손님 15명이 모였습니다. 그중 절반은 제가 한국에 간다는 걸 못마땅해 했지만 그래도 와줬어요. 요시다 씨는 샴페인 한 병을 열었습니다. 30년 바 운영하며 딱 3번 연 샴페인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가게 개업할 때, 두 번째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씩 건배사를 했어요. 응원하는 말도 있었고 걱정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12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마지막 밤이었죠. 일주일째 출발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항까지는 전철로 1시간 30분 거리였어요.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챙겼습니다. 옷 5벌, 세면도구,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공항에 도착하니 박지수 PD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박지수 PD는 33살의 밝은 여성이었습니다.
실제로 만나니 전화보다 더 친근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쿄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44년을 살아온 이 도시가 12년을 노래한 이 땅이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만 이미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보자고. 2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 팻말을 든 기사들, 꽃다발을 든 연인들.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 명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회색 코트를 입고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카이 미호님이라고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고 도쿄에서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지수 PD도 함께 있었어요. 그녀는 제 캐리어를 들어주며 차로 안내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는 약 1시간 거리라고 했어요. 차 안에서 박 PD는 일정을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은 숙소에서 쉬고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연습,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공연이라고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고속도로가 펼쳐져 있었어요. 도쿄와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간판들도 건물들도 모든 게 낯설었죠. 박준호가 옆자리에서 말을 걸어왔어요. 긴장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긴장된다고 처음 와보는 나라라 모든 게 낯설다고 했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서울을 구석구석 안내해 주겠다고 했어요. 한국 음식도 맛있는 곳들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숙소는 강남구에 있는 작은 호텔이었어요. 1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제 방은 7층이었죠. 방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넓었어요. 침대, 책상, 작은 소파가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녁 7시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캐리어를 풀고 잠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실감이 났어요. 1시간 뒤 박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맛있는 한식당을 예약했다고 했죠. 저는 옷을 갈아입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박준호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그는 캐주얼한 셔츠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도쿄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식당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니 오래된 한옥 건물이 나타났어요. 전통 가옥을 개조한 식당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손님들은 20명 정도였고 모두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층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박준호가 메뉴를 추천해줬습니다. 갈비찜과 된장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나왔죠. 저는 조심스럽게 갈비를 집어 먹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맛에 깜짝 놀랐어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먹어본 한식과는 차원이 달랐죠. 박준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맛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다고 이런 음식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36살이었고 무역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2년 전 도쿄지사로 발령받아 갔는데 다음 달이면 서울 본사로 복귀한다고 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냐고요?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항상 고향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북한 함경도가 고향이었는데 6살 때 전쟁으로 헤어진 후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이름으로 살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어머니는 박준호에게 당부했어요. 언젠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다리가 되는 사람이 되라고 증오가 아닌 이해로 두 나라를 이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고 했어요.
국적을 넘어 마음으로 노래하는 모습이 어머니가 원하던 그 모습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8월 초순의 밤 공기는 따뜻했어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연습이 시작되는데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며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잘 해낼 거라고 자신이 믿는다고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다고요. 다음 날 아침 박 PD의 전화로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 9시까지 스튜디오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서둘러 준비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호텔에서 스튜디오까지는 택시로 20분 거리였어요. 스튜디오는 신사동에 있는 3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문화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2층 연습실로 들어가니 PD와 작곡가, 그리고 코디네이터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PD가 소개해줬습니다. 작곡가는 김태현 선생님이라고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했어요. 60대 초반의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김태현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먼저 제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다고 편하게 한 곡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리고 도쿄바에서 늘 부르던 일본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좋다고 감정 표현도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다만 호흡이 조금 얕고 고음에서 힘이 빠진다고 지적했죠. 그날부터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9시간씩 연습했어요. 발성 연습, 호흡 연습, 발음 교정, 감정 표현 연습.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특히 한국어 발음이 가장 어려웠어요. 받침 발음이 일본어에는 없어서 입모양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를 발음하는데 30분이 걸렸죠. 김태현 선생님은 인내심 있게 가르쳐줬어요.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알려줬습니다. 첫날 연습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목도 쉬었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그때 박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먹었냐고 힘들면 죽이라도 사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답장했지만 30분 뒤 그가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삼계탕 포장 용기를 들고 있었어요. 방으로 올라와 함께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편하게 해줬어요.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연습은 어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힘들었다고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말 잘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도 했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부르라고 했어요. 완벽한 발음보다 진심 어린 감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틀째, 3일째 연습도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발음도 좋아졌고 고음도 안정됐습니다. 특히 김태현 선생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노래에 담긴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라고, 가사의 의미를 마음으로 느끼라고 했죠. 저는 매일 밤 호텔방에서 가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국어 번역을 보며 의미를 새겼어요. 사흘째 저녁 박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식사가 아니라 산책을 하자고 했어요. 호텔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여름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다고,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12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를 여기서 느낀다고 했죠. 박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한번 마음을 열면 가족처럼 대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1시간 정도 공원을 걸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음악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이상하게도 그와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연습 날이었어요. 그리고 모레면 공연이었죠. 긴장되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마지막 연습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서울의 네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발성 연습을 했죠. 목 상태는 좋았어요. 3일 동안 꾸준히 관리한 덕분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김태현 선생님이 벌써 와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저보다 먼저 도착해서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연습이 있다고 했어요. 실제 무대와 똑같은 환경에서 리허설을 한다고 했죠. 3층 대형 스튜디오로 이동했습니다. 문을 열자 진짜 무대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조명, 음향 시스템, 객석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300석 정도 되는 공간이었죠. 저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눈이 부셨어요. 김태현 선생님이 객석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라고, 실전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소절을 시작했어요. 그리운 금강산의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스튜디오를 채웠죠. 저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불렀어요. 가사 하나하나에 감정을 실었습니다. 도쿄바에서 그날 밤처럼 박준호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불렀어요. 1분 20초 짧은 노래였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을 담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현 선생님만이 아니었어요. 스태프 10여 명이 객석 곳곳에 앉아 있었고 모두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박 PD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이대로면 내일 공연도 성공할 거라고 말했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전 연습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스태프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박 PD가 말했어요. 오후에는 의상 피팅과 헤어 메이크업 리허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자유시간이라고 했죠. 오후 2시 의상실로 갔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준비한 옷은 3벌이었어요. 한복 스타일의 현대적인 드레스, 심플한 검은색 원피스, 그리고 하얀색 블라우스와 긴 치마였습니다. 저는 3벌을 다 입어봤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한복 스타일이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디자인이었죠. 코디네이터도 이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부르는 노래니까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옷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리허설도 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20대 후반의 밝은 여성이었습니다. 제 얼굴형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어울린다고 했어요. 30분 동안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의 제 모습과는 달랐어요. 더 밝아 보였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건 오후 5시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박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시간 있냐고 물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있다고, 무엇을 도와주면 되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어요. 그냥 같이 저녁이나 먹고 싶다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입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녁 7시 박준호가 호텔 로비에 나타났어요. 그도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물어보니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특별한 곳을 준비했다고요. 택시를 타고 30분을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남산이었어요. 남산타워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서울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 올라가니 360도 전망이 펼쳐졌어요.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박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고,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야경을 본다고 했어요. 저희는 전망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야경을 보며 스테이크를 먹었죠.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준호는 제게 물었어요. 내일 공연 긴장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긴장된다고 하지만 동시에 설렌다고 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무대에 서는 거라고 이번만큼은 후회 없이 불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내일 객석에 앉아 있을 거라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듣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머니께 들려준다는 마음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타워 밖으로 나왔습니다. 8월의 밤바람이 시원했어요. 남산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고. 도쿄로 돌아가야 하는 건 맞지만 이상하게 한국이 편하다고 했죠.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정이 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 조금 더 머물 생각은 없냐고. 방송사에서 후속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일 공연을 보고 생각하겠다고요. 산책로 끝에 벤치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죠. 그때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이번 달 말에 서울로 완전히 돌아온다고. 도쿄 발령이 끝난다고 했어요. 2년 동안 일본에서 일했지만 항상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고 가족이 그리웠다고 했죠. 하지만 도쿄에서 저를 만난 건 큰 행운이었다고 했어요. 저를 통해 어머니와의 추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고 음악의 진정한 힘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저와 함께 있으면 편하다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준호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제 마음이 많이 변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달빛 아래서 더 밝게 보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침묵조차 편안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서 헤어지며 박준호가 말했어요. 내일 최고의 무대가 되길 바란다고. 자신은 객석 첫 번째 줄에 앉아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정말 진심으로요. 방으로 올라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리허설, 의상 피팅, 그리고 박준호와의 저녁. 특히 남산에서의 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저는 제 감정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었어요. 44살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이 그를 향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내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은 제 인생 최고의 무대를 만들겠다고. 1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을, 모든 경험을, 모든 진심을 그 무대에 쏟아붓겠다고요. 그리고 그 무대를 박준호에게, 그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선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연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긴장 때문인지 꿈을 많이 꿨습니다. 무대에 서는 꿈, 노래를 잊어버리는 꿈, 그리고 관객들이 모두 떠나는 꿈까지요. 샤워를 하고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목 상태를 확인했죠. 다행히 컨디션은 좋았어요. 아침 6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박 PD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전 10시까지 스튜디오로 오라고. 최종 리허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온라인 알림이 50개 넘게 쌓여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알림을 클릭하자 일본 뉴스 기사 링크들이 보였어요. 첫 번째 기사를 열었습니다. 일본 가수 사카이 미오,
한국에서 반일 노래 공연 예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목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를 노래가 제1교포들의 고향 그리움을 담은 곡이라며 이를 반일 정서를 부추기는 노래라고 왜곡했어요. 일본을 배신한 가수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댓글은 더 심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댓글, 매국노라는 댓글, 심지어 협박성 댓글도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기사도 비슷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 5곳이 일제히 저를 비난하는 기사를 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그저 노래를 부르려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하나요? 도쿄에 있는 요시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시각이었지만 받았어요. 요시다 씨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도 기사를 봤다고 바에 협박 전화가 여러 통 왔다고 했어요. 단골 손님 중 절반이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제 때문에 피해를 입혀서 죄송하다고요. 하지만 요시다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미호 씨 편이라고 끝까지 지지할 거라고 말했어요. 오늘 공연 잘하라고 자신도 인터넷으로 볼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공연을 해도 될까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제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더 큰 협박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오전 9시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도 이미 기사를 봤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가 너무 심하다고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만 한다고 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섭다고 공연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박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지금 바로 가겠다고 했어요. 20분 뒤 그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서두른 흔적이 역력했어요. 우리는 호텔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침 손님이 많지 않아 조용했죠. 박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두려운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일본 극우 언론의 왜곡된 보도 때문에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신이 어제 관계기관과 한국 언론에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고 한국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거라고 했어요. 일본 내에서도 제대로 된 언론들이 반론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끝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연을 하겠다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박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박 PD와 김태현 선생님도 기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물었어요. 괜찮냐고, 공연을 진행해도 되겠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더 잘 부르고 싶다고 했어요. PD님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고, 오히려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주요 일간지 3곳이 일본 언론의 왜곡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어요. 한일 문화 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점점 더 많은 한국 네티즌들이 저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사카이 미오 힘내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일본 우익에 굴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 주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최종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무대에 섰을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침의 혼란이 무색하게, 목소리는 더 안정적이었어요.
감정도 더 깊이 담겼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김태현 선생님이 말했어요. 완벽하다고, 이제 진짜 무대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오후 5시 분장실로 이동했어요. 메이크업을 받으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44살의 얼굴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쳐 보였어요. 한복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가 조명 아래서 빛났어요. 오후 6시, 공연 1시간 전이었습니다.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긴장보다는 설렘이 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하얀 장미였습니다. 이건 행운을 빌어준다고 공연 끝나고 다시 주려고 했는데 미리 주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꽃을 받았습니다. 향기가 좋았어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장미를 좋아하셨다고, 특히 하얀 장미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어머니도 함께 무대를 보고 계실 거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겠다고요. 그가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요시다 씨, 다나카 씨, 박 PD, 김태현 선생님, 그리고 박준호. 오후 7시 스태프가 왔습니다. 5분 후 무대라고 알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한 번 더 봤죠. 준비됐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무대 뒤로 걸어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객석이 보였어요. 300석이 모두 찼습니다. 첫 번째 줄 한가운데 박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제 인생의 진짜 무대가 펼쳐진다고요.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객석의 웅성거림이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무대 옆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퍼졌어요. 다음 무대는 일본에서 오신 사카이 미오 씨입니다. 12년 동안 도쿄의 작은 무대를 지켜온 그녀가 오늘 한국 관객 여러분께 특별한 노래를 선물합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을 바라봤죠. 3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 박준호가 보였어요.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응원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시작됐어요. 김태현 선생님의 연주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 스튜디오를 채웠죠. 8마디의 전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첫 소절을 불렀습니다. 꿈에도 그리운 금강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떨림은 긴장이 아니었어요. 감정이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어요.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살았던 제1교포들의 그리움을, 박준호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그리고 제 자신의 12년을요. 12,000 봉이 머리에 하얗게 서린 곳. 고음 부분이었습니다. 3일 동안 연습했던 그 구간이었죠. 목에 힘을 빼고 복식 호흡으로 안정감 있게 올라갔어요. 음이 깨끗하게 올라갔습니다. 스튜디오 천장까지 울려 퍼지는 게 느껴졌어요. 1절이 끝나고 간주로 넘어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객석을 다시 봤어요. 몇몇 사람들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 한 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죠. 2절이 시작됐습니다. 철 따라 고이 피고 지는 꽃들. 제 목소리가 더 깊어졌어요. 감정이 목소리에 실렸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감정이 아니라 진짜로 느껴지는 감정이었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요. 어머니는 제가 가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래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금강산.
후렴구였습니다. 가장 감정이 고조되는 부분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불렀어요. 기교나 기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노래했죠. 노래가 무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벽을 넘어 건물을 넘어 어쩌면 바다를 건너 일본까지 닿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찾는 날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목소리를 천천히 줄여갔어요. 여운을 남기듯 마지막 음을 길게 끌었습니다. 금강산으로 가리라. 음이 사라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1초, 2초, 3초.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00명의 관객이 모두 일어섰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박수를 받는 느낌, 1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동이었습니다. 박수는 5분 넘게 계속됐어요.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왔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어요. 객석을 다시 봤을 때 박준호가 보였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눈물이 났어요. 무대 위에서 우는 건 프로답지 못하다는 걸 알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소감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4살 12년 만에 제대로 된 무대에 섰습니다.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전달됐어요. 그리고 박준호 씨 그리고 그의 어머니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를 내려와 대기실로 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대기실 소파에 앉자마자 울음이 터졌어요. 12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PD가 들어와 저를 안아줬어요. 정말 수고했다고 최고의 무대였다고 말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도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박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할 건 제가 해야 한다고 이 기회를 준 건 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미소였어요. 공연이 끝나고 1시간 뒤 뒤풀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스튜디오 근처 한식당에서 스태프 30여 명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다들 저를 축하해줬습니다. 김태현 선생님이 말했어요. 20년 동안 수많은 가수를 가르쳤지만 오늘처럼 감동적인 무대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승부하는 무대였다고요. 박 PD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온라인 실시간 시청자가 15만 명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방송 전 인터넷으로 중계됐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온라인에서 제 무대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했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15만 명이나 봤다니요. 뒤풀이가 끝나고 박준호와 함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했다고 자신은 평생 이 날을 잊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제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호 씨, 한국에 조금 더 머물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사실 방송사에서 후속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 달 동안 한국 각지를 여행하며 노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군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어요. 저도 다음 주부터 서울 본사에서 일합니다. 만약 미호 씨가 한국에 머문다면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도쿄 변두리의 작은 바에서 노래하던 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요. 박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공연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을 보니 메시지가 200개가 넘게 와 있었어요. 대부분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도쿄의 다나카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인터넷으로 공연을 봤다고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평생 음악을 해온 보람이 느껴진다고 했죠. 요시다 씨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어제 공연 이후 바에 전화 문의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했던 바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오히려 손님이 늘어났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태도도 변했어요. 보수 언론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제 무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문화교류, 국경을 넘는 음악의 힘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죠. 특히 주요 일간지의 기사가 인상적이었어요. 사카이 미오의 무대는 정치가 아닌 인간의 이야기였다고, 한일 양국이 배워야 할 진정한 교류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에 머물까요? 도쿄로 돌아갈까요? 도쿄에는 12년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바, 다정한 동료들, 그리고 제가 견뎌온 시간들이요. 하지만 한국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었어요. 방송 출연 기회, 더 많은 관객, 그리고 박준호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박 PD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식으로 후속 프로그램 제안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가 있으니 방송사로 와달라고 했죠. 저는 준비를 하고 방송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PD 3명과 프로듀서 2명이 있었어요. 박 PD가 프로그램 기획안을 설명해 줬습니다. 제목은 노래로 있는 한일이었어요. 한 달 동안 한국 6개 도시를 돌며 공연하고 각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부산, 경주, 전주, 제주도, 강릉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죠. 출연료는 한 달에 500만 원이었어요. 도쿄에서 1년 동안 버는 돈을 한 달 만에 받는 금액이었습니다. 숙소와 교통비, 식비는 모두 제공된다고 했어요. 촬영은 주 4일, 나머지 시간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충분히 좋았어요. 아니, 좋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죠. 꿈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답하지 못했어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방송사를 나왔을 때 박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점심 먹었냐고 함께 먹자고 했어요. 우리는 방송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앉았죠. 박준호가 물었어요. 방송사 회의는 어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을 받았다고 하지만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엇이 망설여지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도쿄에 제 삶이 있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12년 동안 쌓아온 삶이죠. 그걸 버리고 여기 남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2년 전 서울에서 도쿄로 발령받았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도쿄 발령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그곳에서 많은 걸 배웠고 무엇보다 미호 씨를 만났으니까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미호 씨, 저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더 큰 무대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도쿄의 작은 바도 좋지만 당신의 재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신이 한국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더 자주 보고 싶거든요.
그의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도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당신을 압박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우리는 오후 내내 함께 있었어요. 한강공원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말했어요. 언젠가 한일 문화 교류 사업을 하고 싶다고,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꿈을 이야기했어요. 나이와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고 했죠. 우리의 꿈은 닮아 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 한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돼 반짝이고 있었어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미호 씨, 사실 제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자꾸 진심을 말하게 돼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단순히 고마워서가 아니라 진짜로 좋아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당신의 진심이, 당신의 모든 게 좋아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으로 제 감정을 고백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44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박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한국에 남아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을게요.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방송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로그램 출연을 수락한다고 말했어요. 박 PD는 기뻐하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준비 회의가 있으니 참석해달라고 했죠. 도쿄의 요시다 씨에게도 전화했어요. 당분간 한국에 머문다고, 반은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시다 씨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예상했다고, 당신은 더 큰 곳에서 노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도쿄에 오면 바에 들르라고, 자리는 항상 있을 거라고 했죠. 다나카 씨는 울먹이며 축하해줬어요. 제자가 날개를 펴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전화를 끝내고 저는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2년 동안 도쿄 변두리에서 노래했던 제가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한 곡의 노래였어요. 낯선 남자의 요청으로 부른 한국 노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프로그램 촬영이 시작됩니다. 한국 각지를 돌며 노래하게 되죠. 박준호도 서울 본사에서 일을 시작해요. 우리는 이제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것. 44살에 찾은 새로운 시작은 겨울보다는 봄에 가까웠어요. 따뜻하고 희망적이고 설레는 봄이었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오늘도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이고 사랑이겠죠. 저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가 됐습니다. 사카이 미오, 44살. 도쿄에서 온 일본 가수가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 한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카이 미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과 따뜻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 같은 이야기죠. 12년 동안 도쿄 변두리에서 잊혀졌던 가수가 한국에서 단 일주일 만에 인생 최고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15만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봤고 스탠딩 오베이션을 받았으며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어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포용력이었습니다. 박준호라는 한 남자의 간절함에서 시작된 노래는 국경을 넘어 수십만 명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일본 우익의 거센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은 그녀에게 더 큰 무대를 열어줬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이 가진 힘입니다. 국적과 나이를 넘어 진심을 알아보고 손을 내미는 따뜻함이요.
44살 일본 가수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펼칩니다. 그녀의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한일 양국의 진정한 문화 교류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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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